내부의 시작 함께 하실래요?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준입니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구속에 반발한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해 폭력을 저지르는 해상 초유의 사건이 벌어졌죠. 경찰은 현장에서 체포된 현행범들에 대해 순차적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있는데요. 이들 중 상당수가 2030 세대 남성인 것으로 드러나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지금도 온라인에서는 법관을 위협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는데요. 이 문제 어떻게 봐야 하는 걸까요? 그런가 하면 경찰 내부에서는 지휘부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는데요. 자세한 이야기 잠시 뒤 사건 노트 코너에서 꼼꼼히 살펴보겠습니다. 지난해 임금 체불액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들이 그만큼 많다는 의미일 텐데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임금 체불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볼 예정입니다. 궁금한 분들 계속해서 함께해 주세요. 저희 방송은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리면서 KBS 세상의 모든 정보 지금 시작합니다. 혹시 뉴스 빠뜨리셨나요? 한낮에 전해진 소식들 꼼꼼히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윤석열 대통령이 어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했는데요. 내란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했어요. 네, 어제 3차 변론이었고요. 1시간 40분가량 진행이 됐는데 이 자체로도 현직 대통령이 구속수사를 받는 거고 대통령으로서 탄핵 심판에 직접 출석해서 스스로 변론을 하는 거고 또 윤 대통령이 계엄 사태 이후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는 거이다 보니까 초미의 관심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물론 이동하는 경로가 공개된 건 아니었지만 추후 변론 과정이 영상으로 공개가 됐는데 이 자체로도 윤 대통령 측은 정치적 무대로 활용을 하고 앞으로도 그럴 계획인 것으로 보여집니다. 윤 대통령 발언 시작에서도 철들고 난 이후로 자유민주주의라는 신념 하나로 확고히 가지고 살아왔다 이렇게 오늘 뗐는데 자유민주주의라는 이 단어 자체가 하나의 키워드로 좀 들리기가 편한 그런 거고요. 앞으로도 그래서 공개적으로 영상이 드러날 때 지지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로 남길 수 있는 유효한 키워드로 작용을 하겠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어제 윤 대통령은 구치소 수의복이 아니라 정장 차림에다가 빨간 넥타이를 하고 등장을 했는데 미겨울 수용자이기 때문에 수의 꼭 입지 않고 이렇게 사복을 입고도 출석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어제 윤 대통령의 변론 내용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아니다 혹은 모른다 였습니다. 문영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질문한 게 두 가지였습니다. 첫 번째가 차은경 판사도 전에 물어봤던 비상입법기구 예산을 편성하라는 쪽지를 최상목 기재부 장관에게 줬느냐라는 거였는데 윤 대통령은 그런 적 없다. 적어준 적도 없고 나는 나중에서야 기사를 통해 봤다라는 거였고요. 심지어 기사 내용도 부정확하더라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그렇지만 이 대목은 사실 기재부 장관이 없던 사실을 거짓을 만들어서 이제 진술할 이유는 없다는 점에서 향후에도 진실 공방으로 이어질 것으로 보여지고요. 두 번째 질문이 이거였습니다. 계엄 선포 후에 국회의원들 끌어내라고 지시한 적이 있느냐? 여기에도 그런 적이 없다. 짧게 말했습니다. 나머지 이제 대목들을 보면 변호인단들이 변론을 했는데 포고령도 집행 의사가 없었고 한동훈 전 국민의힘 대표 사살 지시는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헌법재판소 심판정에선 비상계엄 당일 국회와 선관위에 군병력이 투입되는 CCTV 영상이 재생되기도 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이 나왔어요? 윤 대통령도 그 자리에서 조용히 영상을 같이 지켜봤어요. 그 후에 직원들이 저항하니까 군인들이 스스로 나오지 않았냐. 영상 속에서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주장을 했고. 그러니까 결국에는 윤 대통령이 그동안 일관되게 주장해왔던 침탈이나 다른 의도 없었고 계엄은 경고 차원이었다라는 거를 그대로 되풀이한 거고요. 그러니까 사실상 내용적으로 그동안의 입장하고 전혀 다른 거는 없었습니다. 되풀이된 내용이었고 한 가지 살짝 다른 점이 있었다면 부정선거에 대해서는 확고한 입장이 아니라 좀 확인해 보려고 했던 것이다. 이런 뉘앙스로 답을 하기도 했고요. 윤 대통령 측이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앞서 증거로 채택되지 않은 본인들이 준비한 영상을 재생하게 해달라고 요구를 했다가 재판부에 제지당하는 일도 있었는데 문영배 헌재 소장 권한대행은 채택이 안 되지 않았느냐 이렇게 했더니 윤 대통령 측 대리인이
청구인 측의 동영상 재생됐으니까 공평하게 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문영배 권한대행은 그건 공평의 영역이 아니다. 채택이 돼야 재생하는 건 법률에 속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또 재판 마치려고 할 때 윤 대통령이 잠시만요 하면서 재차 발언을 했어요. 그러면서 설명한 게 국회 의결을 방해했다고 하는데 설령 군을 투입해서 방해했다고 하더라도 그 이후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다. 대한민국에서 국회와 언론은 대통령보다 더 강한 초갑이다라면서 그러니까 이후에도 대통령이 아무리 계엄령을 선포해도 국회가 얼마든지 계엄 해제 요구를 할 수 있고 그걸 막았더라면 정말 뒷감당을 할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한다. 이런 말들을 늘어놓았습니다. 그럼 국회 측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 법률 대리인들은 어떤 입장을 보였어요? 일단 윤 대통령이 말한 국회가 갑이고 언론이 갑이다라는 말이 어불성설이라는 분위기예요. 박균택 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피청구인이 할 말이 별로 없을 텐데 굳이 출석한다고 하는 거는 재판을 방해하러 온 것으로 보인다. 밖에 있는 폭도들을 결집하고 선동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특히 국회 대리인단 측에서는 윤 대통령의 시위대 향해서 메시지도 여러 차례 냈잖아요.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싸우겠다라는 식으로 그 이래로도 계속 일관되게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고 있다라고 보는 게 국회 대리인단 측의 주장이고요. 그러니까 본인이 대통령인 나라의 사법 체계를 부인하고 요새화된 관제에서 피신해 있다가 구속되는 순간까지도 영상과 메시지로 지지자들을 부추겼는데 본인이 피청구인이 반성했더라면 국민들이 목격하지 않아도 됐을 장면들이다. 이런 점을 강조를 했고요. 또 대통령은 줄곧 선동성을 더해가고 있고 이런 사법 시스템을 부정하는 대통령의 행위가 서부지법의 충격적인 폭동 사태로 이어진 것이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포고령 1호도 내란 혐의의 핵심 사안인데요.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포고령 1호를 작성한 노트북을 망치로 부수게 했다는 정황이 공개되기도 했어요. 네, 이 검찰이 김용현 전 장관에게 확보한 진술 내용입니다. 포고령 1호를 작성했던 노트북은 없앴고 그 없애라고 측근에게 시켰다라는 내용이에요. 근데 이 측근이 누구냐 하면은 대통령실 행정관인데 김용현 전 장관이 대통령 경호처장일 때부터 함께했던 측근이고 개인 비서 역할을 또 맡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검찰이 이 대통령실 행정관 측근이라고 하는 이 행정관도 조사를 했는데 여기서도 똑같이 김용현 전 장관이 시켜서 망치로 노트북과 휴대전화를 부쉈다라는 진술까지도 검찰은 확보한 것을 전해졌는데요. 이렇게 되면 검찰이나 공수처는 핵심 증거인 노트북을 확보하기는 어려워지는 것으로 보여지고 그런데 또 한 가지는 포고령 초안을 그럼 김용현 전 장관이 아니라 다른 사람 제3자가 작성했을 수도 있지 않겠냐 이런 의혹도 나오고 있어요. 왜냐하면 김용현 전 장관이 평소에 컴퓨터로 문서를 작성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사용이 좀 능숙하지 않는다면은 좀 이게 안 맞을 수도 있는 거고 지금 근데 김용현 전 장관이 증인으로 서는 게 내일이잖아요. 근데 내일도 윤 대통령이 출석한다면 두 사람이 대면을 할 텐데 어제 재판에서도 윤 대통령은 포고령은 계엄의 형식을 갖추기 위한 것이지 실제로 집행할 생각은 없었다라고 주장을 했고 또 두 사람 사이에 배치되는 내용도 내일 좀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 이번 탄핵 심판에서도 부정선거론을 거듭 제기했다고요. 네, 공개적으로 또 꺼내들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상의 차이가 좀 크게 드러나는데 윤 대통령 주장은 어제 헌재 변론 자리에서 선거가 너무 부정이어서 믿을 수 없다는 음모론이 아니라 팩트 확인 차원이었다.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확실한 정황은 제시는 하지 못했고 확인해보기 위한 차원이었다고 좀 어느 정도 선회를 한 셈인데요. 그러다 보니까 지지층 결집을 위해서 근거가 희박한 부정선거론을 헌법재판소 심판정까지 또 끌고 오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부정선거론을 좀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한동안 암암리에 극우 유튜버들이 꺼내들던 주장이었어요. 근데 이거를 대통령이 수면 위로 올린 거죠. 근데 가장 우려되는 거는 지금의 대한민국의 사회적 신뢰도가 망가지고 있다는 건데 팩트로 보자면 부정선거에 관해서 100건이 넘게 소송으로 갔지만 모두 아닌 것으로 판결이 났었고 그런데 이렇게 도드라진 공론장 위로 올라와 버리면서 좀 가짜뉴스도 속출하고 있고 선관위 사람들을 99명 체포를 했는데 중국인이더라 이런 것도 다 지금 가짜로 드러나고 있거든요. 그런데 집회에
그 서부지법에도 갔던 기자들의 얘기를 실제로 들어보면 이제 KBS, MBC, SBS 방송 허가 금지 취소됐다는데 여기 왜 와 있냐, 불법 취재하는 거냐, 뭐 이렇게 이런 내용들을 마치 사실인 양 호도되고 있는 그런 분위기거든요. 근데 이 부정선거론에 대해서는 전문가들도 얘기를 하는 게 대법 판결을 통해서 검증이 다 끝났고 혹여나 문제가 실제로 있었다고 해도 행정부하고 사법부 통해서 점검하는 거지 계엄 사유로는 부적합하다는 게 중론인 거고요. 이에 국회 대리인단은 참담하다는 입장을 내놨어요. 22대 총선 이전에 사실 국민의힘이 계속 이겼잖아요. 지방선거도 압도적으로 이기고 그전에는 피청구인이 대통령 당선이 됐는데 본인이 중앙선관위원장 임명했고 지인을 사무총장으로 임명했으니까 부정선거가 있다면 본인 책임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반문했고요. 탄핵소추위원단인 개혁신당 천하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부정선거론에 심취한 건 알고 있지만 부정선거 전도사가 된 모습을 헌재까지 나와서 실제로 목격하니 참담하다.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 제2, 제3의 서부지법 폭동이 일어날 것이다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네, 윤석열 대통령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대한 강제 수사가 불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반박도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부정선거 의혹이나 선관위 비위 의혹이 있다면 뭐 어느 기관이든 뭐 어떤 문제가 없다고 모든 것을 순도 100%라고 말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만약에 문제가 있다면 이제 절차에 맞게 조사를 하면 되는 건데 윤 대통령 주장은 그거잖아요. 국회가 갑이고 기울어진 운동장이어서 나는 대통령으로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다라는 주장을 피력하고 있는 건데 그 중앙선관위에 대한 강제 조사를 하지 못했다는 윤 대통령 주장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이 반박을 했어요. 백혜련 의원실에서 중앙선관위로부터 그 선관위에 대한 압수수색과 강제 수사 사례 자료를 제출받아서 분석을 했더니 2020년부터 올해 1월 초까지 중앙선관위, 지역선관위에 대해서 검찰과 경찰의 압수수색이 181차례 이루어졌고 이 중에 91.16%가 윤 대통령 취임 이후에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이렇게 충분히 수사를 하고 있지 않았느냐라는 주장인 거고요. 그래서 백혜련 의원은 중앙선관위는 헌법상 독립된 헌법기관이고 계엄을 통해서 팩트를 체크하겠다는 발상은 헌법상 영장주의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다.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네, 이런 가운데 국민의힘 권성동 원내대표가 서울 서부지법 폭력 사태와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는 구구 유튜버를 대한 언론이라고 지칭해서 논란이 일고 있어요. 네, 이게 시작이 그 권영세 비대위원장이 몇 명 이제 설 선물을 보냈어요. 그래서 근데 그 중에 그 받은 사람 중에 서부지법 폭동 때 들어갔던 유튜버들도 포함이 돼 있고 이런 거가 알려지면서 논란이 된 건데 특히 해명을 하면서 그 항공기 참사 유족들을 위로하고 시민들을 위로하기 위해서 무한 특산품인 김을 보낸 거다라고 했는데 정말 좀 황당한 건 그 김을 받은 유튜버들 중에 제주항공 참사와 무한 지역을 비하했던 유튜버도 포함이 됐어요. 그리고 이후에 국민의힘이 당 차원에서 수습하는 게 논란을 더 키우는 형국인데요. 국민의힘은 폭동 이전에 이 선물 받을 명단이 결정됐다라고 해명을 하면서 극우 유튜버들에 대해서 언론인이라는 주장을 폈습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 언론이다 이렇게 추켜 세우기도 했는데 이런 행동들이 사실은 집권 여당이 어떤 선물까지 주고 뭐 취임식에 초청하고 이런 것들이 감투로서의 역할을 주고 어떤 자아 비대를 낳고 또 더 큰 선동을 만들 수 있다는 점이 우려되는 거고요. 지금 그러다 보니까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당협위원장들은 내가 극우 유튜버들 이런 사람들하고 같은 선물 받았다라는 거를 받아들일 수 없다 하고 수령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고 국민의힘 내부 일각에서는 그냥 극단으로 가겠다는 거냐 국민들이 어떻게 보겠느냐 이런 비판이 또 내부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선관위 측에서는 보수 유튜버들에 대한 선물이 법에 위반될 소지가 있다는 취지의 해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은 윤 대통령의 헌법재판소 출석을 앞두고 지지자들에게 헌재 앞으로 응원하러 와달라고 요청한 사실이 드러났어요. 네, 이게 어제 그제 대통령실 행정관 이름으로 문자 메시지 돌았고 저도 이걸 받았거든요. 근데 좀 체크할 시간이 이게 시간차가 있어서 이게 정말인지 좀 확인할 시간이 필요했고 이 문자 메시지 내용이 뭐냐면 대통령께서 헌법재판소에서 직접 출석하십니다. 응원이 필요합니다. 안국역에서 헌법재판소로 향하는 모든 곳에서 대통령님을 응원해 주시길 바랍니다. 라는 내용이었고
본인을 소개하기도 했어요. 대통령실 성사명 행정관이다 이렇게도 얘기를 했고, 그러니까 정진석 비서실장에 이어서 대통령실 참모들이 이런 식으로 여론전을 하고 있는 건데 대통령실은 이거는 개인적인 사안이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문자 개인적으로 보낸 것이고 대통령실과는 관련이 없고 이 해당 행정관은 사직서를 냈다고 밝혔습니다. 한낮의 교양 파트너 지금 여러분께서는 세상의 모든 정보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 심판 변론이 끝난 이후 구속 수감돼 있던 서울구치소로 바로 돌아가지 않고 병원에 방문했는데요. 공수처는 이런 상황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요. 네, 그러니까 어제 헌재 변론 출석하려고 윤 대통령이 구치소에서 나온 게 낮 12시 48분쯤이었고 헌재에서 변론하고 근데 밤 9시쯤에 서울구치소로 들어온 거예요. 떠난 지 8시간 만에 들어왔는데 원래 헌재에서 나간 건 4시 42분쯤이었으니까 중간에 3시간 정도가 뜨는 겁니다. 구치소로 복귀하기 전에 국군 서울지구 병원에 들렸고 이 병원에서 3시간 정도 머물렀고 또 오가는 시간 더하면 이제 밤 9시를 넘겨서 도착을 한 건데 윤 대통령 측은 주치의가 권하는 치료를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어서 치료하려고 방문했다고 얘기를 했고 특별히 뭐 건강에 이상이 있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헌재에 출석하기로 밝힌 시점부터 이 동선을 다 계획을 한 걸로 보여지고요. 다만 이 과정에서 공수처는 이번에도 빈손으로 돌아갔고 윤 대통령이 병원에 방문한다는 사실도 몰랐던 거예요. 그런데 미묘한 건 인권보호 규정이 있어서 공수처가 밤 9시 이후에는 당사자 동의 없이 피의자를 조사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윤 대통령이 들어온 게 9시 좀 넘어서였는데 그때 도착한 윤 대통령을 공수처는 만나볼 수도 없었던 거고요. 오동훈 공수처장은 오늘 중에 윤석열 대통령 강제 구인을 시도하겠다고 밝힌 상태입니다. 네, 오늘의 뉴스 조현정 시사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KBS 1라디오 세상의 모든 정보 함께하고 계신 지금 시각은 12시 37분입니다. 이 시각 교통정보 알아봅니다. 네, 이 시각 교통정보입니다. 서울 시내 올림픽대로 공항 방향 청담대교에서 동호대교 사이 정체입니다. 이후로는 방화대교 부근 4차로에서 사고 처리 중이고요. 뒤로 월드컵대교부터 사고 여파로 밀리고 있습니다. 고속도로는 경부고속도로 서울 쪽 양재에서 반포까지 정체인데요. 양재 부근 2차로에서 고장난 차 처리 작업 중입니다. 반대 부산 방향은 잠원에서 서초, 또 남사 진위에서 각각 밀리고요. 남북권에선 도동분기점 3, 4차로에서 화물차 관련 사고 처리 중이라 부근 정체가 심합니다. 영동고속도로 인천 방향은 북수원에서 부곡 쪽으로 5km가량 밀리고 있는데요. 작업 여파고요. 반대 강릉 방향은 반월터널에서 부곡 사이에 교통량이 많습니다. 평택 제천고속도로 제천 쪽으로 안진터널 2차로에서 사고 났습니다. 뒤로 금광 1터널부터 10km가량 정체 극심합니다. KBS 교통정보센터에서 임초희였습니다. 세상의 모든 정보는 청취자분들의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다. 방송 들으시면서 궁금한 점이 있거나 의견 공유하고 싶은 분들 계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추첨을 통해 모바일 쿠폰 보내드리겠습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의 이용료가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고요. KBS 1라디오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실시간으로 시청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꼭 알아야 할 정보를 알기 쉽게 전달해드리는 세상의 모든 지식. 우리 사회를 들끓게 한 사건을 살펴보는 사건 노트 시간이죠.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19일 윤석열 대통령 지지자들이 서울 서부지법에 난입하는 일이 있었는데요. 교수님 이번 사태 어떻게 보셨어요? 뭐 정치인들이라든가 시사평론가들은 그런 시사 차원에서 보고 저는 범죄를 연구하는 입장에서는 범죄 분류적인 차원에서 본다고 하면 네. 극단주의자를 세 가지로 나눕니다. 범죄학에서는 정치, 경제, 사회문화, 종교. 그러니까 사회문화에 종교가 들어가는데, 네. 그러니까 이제 미국 같은 그 기준에서는 이게 구분이 되는데, 네. 우리는 이게 섞여 버리는 거예요. 말하자면 종교적인 걸 표방하고 무슨 전도사가 있다고 하지만, 네, 목사가 있고. 예, 네. 그런데 실제로는 강한 극단적인 정치적인 성향을 어떤 표방하지만 실제는 경제적인 돈을 노리는
이게 섞여버리는 상황. 한국적인 특성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종의 외로운 늑대라는 미국적 표현보다는 오히려 사이버 늑대, 사이버 하이에나 이런 느낌 같은 게 들어요. 극단주의자적 표현으로서. 그래서 조금 독특하다고 생각하지만은 그래도 폭발적인 배설, 정치적 폭력적 배설을 하는 자들 이거를 이제 극단주의자라고 하거든요. 네. 그런 측면에서 한번 보는데 조금 어떻게 보면 흥미롭다? 아니면 조금 분석할 여지가 있다 이렇게 봅니다. 사이버 하이에나, 뭐 예, 예. 사이버 늑대 예. 이런 건 어떤 특징을 갖고 있다고 보시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보통 우리가 뭐 하이에나는 돌아다니면서 썩은 저기 쓰레기통을 두지는 막 이런 네. 형태지 않습니까? 네. 다른 어떤 집단의 약점이라든가 어떤 구린 것을 통해서 자신의 이익을 취하는 그렇게 된 게 그래서 이제 하이에나들, 늑대들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한국 사회에 아주 조금 좀 어두운 측면을 교묘하게 이용하고 그것이 특정한 어떤 극단주의적 정치인과 연결이 됐을 때 이런 외로운 늑대에서 사이버 늑대 같은 형태로 나타나는 그거를 이제 범죄학에서는 이렇게 표현을 하죠. 네. 예. 당시 상황을 겪은 직원들은 정신적 트라우마가 큰 상황이라고 하더라고요. 난입했던 지지자들은 어떤 심리 상태였길래 이런 극단적인 방법으로 감정을 분출하는 걸까요? 일단 거기에 계셨던 법원 직원분들은 거의 패닉 상태, 네. 고통이 많으시고 거기에 폭력을 당하셨던 경찰들도 지금 상당히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그 가해자들, 그러니까 이 아까 제가 극단주의자라고 하는데 보통 저희는 이제 방화광과 유사하게 봅니다. 불을 지르고 그 불을 보면서 소위 집단적인 불멍을 하는 사람들이 비슷한 심리 상태를 가집니다. 네. 그래서 경찰들이 그 사람들 눈을 볼 때 이미 눈이 맛이 갔다 표현 이렇게 뭐 속어로 네. 표현하는 것처럼 실제로 이렇게 해서 집단 심리가 방화광적인 집단 심리, 그러니까 집단 방화 범죄자들의 집단 심리입니다. 그게 불은 안 질렀지만 피를 보면 벌건 형태로 보면서 더 흥분하고 흥분이 청각과 시각을 통해서 다시 흥분하는 집단 심리적 방화광 상태로 저는 봅니다. 그래서 그 감청 상태가 집단적인 폭력 배설이라고 저는 표현하는 겁니다. 네. 그런데 이 사태로 체포된 인원 가운데서 절반 이상이 2030 남성이었다면서요. 그래서 이제 나타나는 것들이 한 100여 명 되는데 네. 그중에 60명이 구속영장이 청구됐는데 좀 전에 보니까 56명이 네. 이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고요. 그들 중에 이제 뭐 10대가 1명이고 보통 30대 19명, 40대가 6명. 그러니까 20대가 6명. 그러니까 대략 그 부분이 제일 많은 것 같습니다. 50대도 11명이 있습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20, 30대가 51% 정도 되는 것 같은데 물리적 힘을 가졌다고 생각을 하고 그것을 배출하지 못한다고 생각했을 때 특정한 상황에서 그 물리적 힘을 표출을 하고 거기에 각성이 되고 그런 상태에서 폭력적인 자각 상태가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정체성을 퇴행적으로 느끼고 다시 그래서 자각이 되는 이 사이클이 반복되는 것이 보통 이런 그래서 이제 이런 물리적 폭동 현장에서 그 어떤 젊은 사람들이 왜 저렇게 광적으로 행동하는가가 네. 바로 그런 특징을 갖습니다. 심리적 특징을 갖습니다. 그 사이클이 계속 돌아갑니다. 그래서 보통 각성되는 건 소리 그리고 비명 소리 그리고 뭐 저기 아까 뭐 색깔 같은 거 이런 것에 특히 민감하게 반응을 합니다. 그게 이제 보통 폭력적 군중 심리의 특징적인 특성이 나타나는 거죠. 근데 이런 거는 그 연세 드신 분한테는 상당히 낮게 나타납니다. 왜냐 물리적 폭력 상태, 물리적 힘이 좀 얕은 상태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다른 상태가 되고 지금 이게 다른 현상일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다른 현상이요. 이전에 이제 우리가 보통 아스팔트 보수라는 사람들은 어르신들이 많이 계시잖아요. 그쵸. 그러니까 그런 형태는 잘 안 나타나는데 이게 물리적 힘이 강한 20, 30 청년들한테 그것이 그래서 다른 형태의 이런 폭력적인 폭발성으로 나타날까 봐 걱정을 하는 거죠. 대통령 관저 주변 집회에서도 젊은 층의 과격한 행동이 많았다고 하더라고요. 이러한 모습을 어떻게 이해를 해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린 그런 심리적 사이클에다가 네. 뭐 백골단이니 아니면 뭐 자경단이니 뭐 어떤 특정의 네. 일종의 사이버에서 각성된 사이버 늑대들이 특정한 부족
적인 정체성을 가지고 네. 그래서 온라인 부족이라는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뭐 이걸 뭐 트라이브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고 클란이라는 표현도 쓰기도 합니다만은 그러니까 부족이죠. 그러니까 집단화된 거죠. 사이버의 집단화된 형태가 돼서 조그만큼 형태의 자극만 봐도 집단적으로 우르르 몰려갈 수 있는 그래서 그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입니다. 근데 이들이 이렇게 집단화할 수 있었던 건 유튜브가 좀 큰 몫을 한 거 그렇죠. 아닌가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유튜브의 특징은 네. 현장성입니다. 네. 거기에 카메라 갖다 놓고 보면은 당신 나오잖아. 당신의 행동에 지금 주인공이 돼 있잖아. 그 속에 있는 상태에서 주인공처럼 행동하고 그걸 또 말을 하고 다시 듣고 하는 거. 즉시적 즉흥성 네. 나타니 현장성 즉흥성이 유튜브의 특징이고 그게 요보 형태를 더 과격하게 반응이 보통의 미디어는 늦지 않습니까? 다른 네, 어떤 그쵸. 공공 미디어는. 근데 여기는 바로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유튜브라고 하는 그런 어떤 뉴미디어가 위험하다는 것이 현장 뉴미디어 위험하다는 것이 이런 폭력성이 눈덩이처럼 팍팍 올라갈 수 있습니다. 삽시간에. 삽시간에. 예. 그럼 이번에 현행범으로 체포된 지지자들은 어떤 혐의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까요? 지금 나온 거는 형법상 건조물 침입, 공용물건 손상죄가 공통적으로 돼 있고요. 뭐 3년 이하의 징역이라든가 이렇게 뭐 되고 특수자가 붙은 거는 2명 이상, 흉기, 물건. 지금 같은 경우는 야간에 2명 이상 위험한 물건들을 한 거예요. 했기 때문에 특수 건조물 침입. 그건 5년 이하의 징역 형태가 되고요. 이게 다 늘어나는 형태가 되고요. 앞에가 특수자가 붙은 특수 공용 물건 손상 같은 형태가 되고요. 문제는 이제 형법상 공무집행 방해죄 정도가 적용될 수 있겠고 네. 문제는 이제 다중 불해산죄 같은 경우 예를 들면 경찰이 해산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조금 애매한 부분은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게 어떤 형태로 집단에 됐는가. 그게 사실은 조금 애매한 부분이 있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특정한 형태로 딱 집단화된 것이 유지된 것이 아니라 막 흐트러져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법 적용이 조금 어려울 수 있습니다. 예. 처음부터 집단화해서 예. 한 게 아니라는. 조직화되고 네. 집단화했다고 하는 것이 나오면 지금 나오는 건 누군가가 이제 뭐 무슨 신호를 줬다 아니면 이런 네. 나오는 아직도 명확하지는 않습니다. 네. 지금 상황에서는 그건 아닌 것 같고 몇몇 소수의 그룹들이 갑자기 그 물방울처럼 뭉쳐갖고 쇄도에 들어가는 형태였다고 하면 그 법적 적용은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죄가 적용될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던데요. 소유죄가 뭐예요? 소유죄라는 건 다중이라고 하는 이 집합 모여갖고 폭행, 협박, 성괴를 한 경우를 얘기를 합니다. 네. 이건 1년 이상의 징역, 10년 이상의 징역, 1년에서 10년 사이에 징역과 금고를 처해질 수 있는데 문제는 보통 왜 이게 중요하냐면 소유죄가 적용되면 이게 보통 이게 폭동이라고 하는 걸 이제 같은 맥락입니다. 아, 저들은 폭도다. 폭동이다라고 네. 형태가 될 수 있는데 문제는 이렇게 됐을 경우 어떤 특정한 지역을 점거해 갖고 특정한 조직적인 형태를 가지고 있다는 걸 전제를 해야 되는데 문제는 지금이 우발성과 규모가 이렇게 플렉시블하기 때문에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소유죄 같은 경우는. 그리고 거꾸로 그럼 경찰은 뭐 했느냐. 그렇게 됐을 때. 이런 문제가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근데 검찰에서는 또 검토하고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네. 어차피 검찰에서는 다시 해야 되니까. 예. 이번 사태를 생중계한 유튜버도 처벌 대상이 될까요? 그러니까 거기서 많이 보이시죠. 네. 말하기는 뭐라고 가라고 네. 하기도 하고 막 찍고 있고 뭐 이렇게 되는데 네. 그게 이제 실제로 현장에서 그걸 보고 행동을 했느냐. 흔히 말하는 어떤 폭행을 교사했느냐. 네. 이런 형태랑 연결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충분히 가능한 부분도 있지만은 어떤 유튜버 같은 경우는 난 찍기만 했다라고 하면은 찍기만 한 거 가지고는 사실은 어렵거든요. 네. 거기에 무슨 자기 말이 들어가거나 네. 여기 이쪽으로 가십시오. 이렇게 하면 모르겠지만은 네. 그게 좀 기준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찍히고 있는 본인의 모습을 보면서 이제 더 흥분을 한다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니까 더 부추긴 거는 맞지만 맞죠. 근데 우리나라 형법상은 네. 법적인 적용과는 다른 부분, 심리적인 부분은 분명히 존재하죠. 네. 그걸 보고 자신의 어떤 이 행동적이 올라갔는데 그게 법적으로 실질적으로 교사행위에 나타나느냐 아니면 스스로 이게 되느냐는 또 다른 문제가 네. 되거든요. 이게 범죄와 형법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에 착수하자 유튜버들 사이에서는 생중계 영상을 뒤늦게 삭제하는 움직임도 활발해졌다고 하던데요. 이렇게 뒤늦게 지우면 처벌을 피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지운다고 지워질 수 없습니다. 이미 경찰은 체증이 다 끝났고요. 네. 그게 한번 다 방송된 걸 어떻게 지우겠습니까? 다 이미 녹화됐고 하면 이제 저장돼 있는 상태이기 네. 때문에 재생산도 엄청 많이 그렇죠. 됐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그렇지는 않을 거고 다만 이제 뭐 그거를 본인이 지웠으면은 본인은 증거인멸죄가 아니지만 남한테 지우라고. 근데 이거는 뭐 거기 방송에 누군가 얘기하더라고 빨리 지우십시오 막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게 법적인 문제가 될 수 있습니다만은 워낙 이 사건의 영향이 크기 때문에 조금 더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서부지법 사태 가담자 대부분이 초범이라서 그냥 벌금 물고 풀려날 수 있다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냥 가능한 얘기예요? 보통의 폭력 사태는 그렇게 되죠. 근데 이거는 그게 아니지 않습니까? 네. 이거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도 다쳤고 엄청나게 많은 부분인데 그래서 초범이라 할지라도 3년 이상 나올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 법조계의 중론이고 특히 이거는 민사적인 문제가 더 클 수 있습니다. 엄청나게 많은 피해가 있고 네. 거기에 대한 부분을 법원행정처가 각각의 개인에 대해서 민사적 소송이 들어가게 되면은 그분은 또 별도로 책임을 져야 된다. 그 사람들이. 네. 앞서서 교수님 잠깐 얘기해 주셨지만 서부지법 사태를 왜 막지 못했냐 경찰 책임론이 나오고 있어요. 어떻게 보세요? 현장 지휘관들이 판단은 조금 그르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현장 지휘관이 병력을 운영하기는 어렵고 조금 이른바 통신선이 길어진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판단하고 평가해서 다시 이거를 이제 어느 쪽으로 해라 이런 부분은 좀 어려운 부분이 있었던 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그게 본질적인 책임 부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현장의 기동대를 운영하는 것이 그렇게까지 할 수 있느냐는 좀 다른 문제거든요. 네. 그냥 보통 시대로 했거든요. 근데 갑작스럽게 이렇게 몰려들진 몰랐다라고 하면은 그거 가지고 책임 물을 수는 없지만은 경찰 지휘부의 책임은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경찰 지휘부가 판단해야 되는데 네. 근데 문제는 경찰청장이 지금 직무대리 형태가 되니까 그 부분이 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온라인에서도 법관을 위협하는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폭력 사태를 막기 위해서는 어떤 대책이 필요하다 보세요? 지금 상태에서도 굉장히 많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테러의 선동글을 추적하고 반드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을 한다는 인식을 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대충 넘어갈 거라는 생각을 하게 되면은 이게 계속 늘어나고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드시 처벌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인식을 줘야 되겠죠. 다음 주면 설입니다. 이런 명절에 가정폭력, 아동학대 신고가 늘어난다면서요. 많이 늘어나죠. 특히 이제 설 연휴 동안 일일이 접수된 것이 매년 4,000건이나 된다고 네. 합니다. 실제로 왜 그러냐 하면은 아무래도 이 좀 풀어진 상태에서 감정적인 얘기를 많이 하게 되겠죠. 감정적인 얘기가 되면은 좀 편한 상태에서 욱하는 형태가 많이 나타날 수 있고 편안하게 이야기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편안하지 않죠. 누구한테는. 네. 예를 들면 3가지 하지 말라지 않습니까? 결혼 얘기, 취업 얘기. 그러니까 당연히 그 얘기가 자기도 모르게 나오는데 네. 상대방은 감정이 상하는 거죠. 그러니까요. 그런 문제들 때문에 가정폭력 특히 이게 아동학대나 가정폭력으로 연결되기 쉽다. 그래서 4,000건이나 늘어난다고 합니다. 가정폭력을 예방하기 위해서 가족 간에 어떤 노력이 필요할까요? 어르신들은 뭐라고 하죠? 입은 닫고 지갑은 열어라. 그리고 3가지 묻지 마라. 그리고 네. 조용히 명상의 시간을 가져보는 것이 어떨까? 서로 손잡고. 그러니까 말을 줄이는 게 중요하다. 네. 서로 정은 나누는데 말을 줄여라. 이게 답이 아닐까 싶습니다. 굉장히 추상적이지만. 사건 노트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상훈 프로파일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KBS 세상의 모든 정보 1부 순서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요. 일터에서 나를 지키는 법을 알려드리는 시간이죠.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그리고 세모정 PD의 최신 트렌드 따라잡기 강 PD의 체험 삶의 현장 코너도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계속해서 많은 청취 부탁드립니다. 그럼 전 잠시 후 2부에 돌아올게요.
안녕하세요. 바른말 고운말입니다. 우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할 때는 기본적으로 혈압과 맥박을 살펴보게 됩니다. 동사 재다와 함께 써서 혈압을 재다, 맥박을 재다와 같이 말하는데 맥박을 맥이라고도 하죠. 맥박을 잰다는 뜻으로 맥을 짚다라는 표현도 쓰는데 이것은 단어의 뜻 그대로 사용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관용구로 쓰일 때는 조금 뜻이 달라져서 남의 속셈을 알아보다라는 뜻이 됩니다. 나는 그의 속셈에 대한 맥을 짚기 위해 딴소리를 해보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또 동사 재다 대신 보다를 쓰는 맥을 보다란 표현도 있는데요. 이것이 관용구로 쓰일 때는 맥박의 빠르고 느림을 살펴보다란 뜻과 남의 눈치나 뜻을 살펴보다란 뜻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의사가 환자의 맥을 봤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맥이란 한자어에는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용구로 쓰이는 맥도 모르다에서 맥은 무엇을 뜻할까요? 이 경우의 맥은 사물 따위가 서로 이어져 있는 관계나 연관을 뜻하고 맥락이란 말과 같은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관용구 맥도 모르다라는 표현은 내막이나 까닭 따위를 알지도 못하다라는 뜻입니다. 초대하기에 맥도 모르고 갔더니 그 친구 생일이었다와 같이 표현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바른말 고운말 아나운서 국혜정이었습니다. 나눌수록 건강한 우리 동네 병원 이야기. 저희 아버지 심장혈관에 문제가 있다고 합니다. 치료를 잘하는 병원을 알 수 있을까요? 소방관 일을 하며 가장 당혹스러운 전화였습니다. 진료가 가능한 병원을 안내하는 업무를 맡고 있지만 치료를 잘하는 병원이라니. 고민을 하던 차에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를 알게 됐습니다. 지역 내 병원 정보와 평가까지 자세히 나와 있었습니다. 이거다 싶어 신고자분께 서비스를 알려드렸더니 몇 번이고 감사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가족의 건강 문제에 간절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우리 지역 좋은 병원 찾기 서비스 덕분에 119로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었습니다. 이건우님의 지역의료 경험수기 공모 당선작을 재구성했습니다. 이 캠페인은 건강보험 심사평가원과 함께합니다. KBS 58분 날씨. 연일 대기가 정체하면서 미세먼지가 그대로 쌓여 있습니다. 서풍을 타고 유입되는 국외 미세먼지까지 더해지면서 오늘도 전국 대부분 지역에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내려져 있습니다. 경기와 충북에 이어서 대구에도 초미세먼지 농도 매우 나쁨 수준까지 치솟아 있는데요. 내일까지 전국의 대기질이 나쁠 것으로 예상됩니다. 오늘 수도권과 강원 영서, 충청과 광주, 전북 지역에는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 저감 조치도 발령됐습니다.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은 제한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짙게 낀 안개는 기온이 오르면서 점차 옅어졌지만 낮 동안에도 엷은 안개나 먼지와 안개가 뒤엉킨 연무로 남아있겠습니다. 오늘 전국 하늘 가끔 구름 많겠고요. 바람결은 어제만큼 온화하겠습니다. 낮 기온 서울과 춘천 7도, 대전과 전주 9도, 대구 12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모레 금요일 밤부터 토요일 사이에는 동해안 지역에 비나 눈이 내리겠는데요. 비나 눈이 오기 전까지 동쪽 지역은 대기가 몹시 건조하겠습니다. 화재 예방에 힘써주시기 바랍니다. 설 연휴인 다음 주 월요일에는 전국에 비나 눈 소식이 있고요. 화요일부터는 다시 추워지겠습니다. 현재 서울의 기온은 6.5도입니다. KBS 58분 날씨 조하늘입니다. 정성을 다하는 국민의 방송 KBS가 한시를 알려드립니다. AM 711kHz, FM 97.3MHz, KBS 1라디오입니다. HLKA. 나른한 오후를 책임질 영양만점 지식 비타민.
세상의 모든 정보. 이 시각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입니다.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서울구치소에서 구속된 상태에서 사실상 조사를 거부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강제 구인 내지 현장 조사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편 공수처는 오늘 오전 10시 30분쯤부터 대통령실과 대통령 관저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압수수색 대상은 윤석열 대통령이 사용한 비아폰 서버 기록과 대통령실 컴퓨터, 회의록 등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공수처와 함께 공조수사본부를 꾸리고 있는 경찰도 앞서 3차례 대통령실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시도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에 가로막혔습니다. 의대 증원으로 촉발된 의정 갈등이 장기화한 가운데 올해 새로 배출된 의사가 지난해 10분의 1에도 못 미친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오늘 한국보건의료인 국가시험원에 따르면 제89회 의사 국가시험 응시자 382명 가운데 269명이 최종 합격했습니다. 올해 최종 합격자 수는 지난해 3,045명과 비교할 때 8.8%에 불과합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출생아 수가 1년 전보다 14.6% 증가해 5달째 증가세를 이어갔습니다. 12월까지 비슷한 추이가 이어질 경우 연간 출생아가 2015년 이후 9년 만에 플러스로 전환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지난해 1월부터 11월까지 출생아는 1년 전보다 3%가량 늘었습니다. 지금까지 라디오 정보센터 뉴스 정한나였습니다. 정신없이 바쁜 하루. 지금 우리 주변에서 벌어지고 있는 사건, 사고 소식들 한숨 돌리며 살펴보시죠. 하프타임 뉴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어제에 이어서 오늘도 공기가 탁해요. 미세먼지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거예요? 네, 올겨울 들어 가장 짙은 초미세먼지가 기승을 부리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연일 공기질 비상이 걸렸는데요. 오늘 서울의 초미세먼지는 한때 세제곱미터당 102 마이크로그램까지 치솟아 연평균 농도의 5배를 웃돌기까지 했고요. 서울뿐만이 아니고요. 경기와 강원, 충북과 충남에서도 비슷한 수준을 보였고 현재 수도권을 비롯한 곳곳에서 초미세먼지 주의보가 발령 중입니다. 오늘과 내일 수도권과 영서, 충청과 호남 등 대부분 지역에서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에서 매우 나쁨 수준을 오르내릴 것으로 보이는데 미세먼지 비상저감 조치도 전국 9개 시도로 확대됐고요. 뿌옇게 쌓인 먼지는 오는 금요일부터 차츰 해소될 것으로 보입니다. 네, 외출할 때 마스크를 꼭 착용해야겠어요. 네, 눈에 보이지 않을 만큼 이 작은 먼지는 대기 중에 머물러 있다가 코와 입을 통해서 폐로 침투해 심혈관 질환 등 각종 질병을 일으킬 수 있다고 하는데요. 미세먼지가 호흡기로 들어가면 가래가 생겨 기침이나 천식, 폐질환 등으로 이어질 수가 있고요. 또 미세먼지에 포함된 중금속이 체내에 들어가게 되면 염증과 각종 질환을 일으킬 수 있고 또 지속적으로 쌓이면 성인들에게는 뇌졸중이 또 아이들에게는 발달 장애까지 가져올 수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예방이 중요하겠죠. 네. 보건당국은 미세먼지가 나쁨 수준일 때는 호흡기 질환 환자나 노약자 또는 어린이는 외출을 자제하라 권고하고 있고요. 어쩔 수 없이 나가야 한다면 KF80 등 보건용 마스크를 코와 얼굴에 바짝 밀착시켜서 써야 한다 조언합니다. 또 외출하고 실내에 돌아오면 손발뿐만이 아니라 눈과 코 속까지도 깨끗하게 꼼꼼히 잘 씻어줘야 하고요. 호흡기 점막이 건조해지지 않도록 물을 많이 마시고 심혈관계 질환을 억제하는 과일이나 녹황색 채소 등을 섭취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고 하네요. 네. 지난해 이웃 주민을 일본도로 잔인하게 살해한 사건 기억하실 텐데요. 검찰이 살해 남성에게 사형을 구형했어요. 네, 살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 남성에 대한 결심 공판이 어제 열렸는데요. 검찰은 피해자를 처단한다는 분명한 의식과 목적을 갖고 살해했다며 재판부의 법정 최고형인 사형을 구형했습니다.
넉 달 전 영장실질 심사에 출석했던 이 남성은 유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없느냐는 질문에 딱 잘라 없다고 답하기도 해 많은 공문을 샀었는데 증인으로 출석한 피해자의 아내는 한 시민의 고귀한 생명을 무참히 살해한 살인마를 영원히 격리해달라 호소했고요. 아이들이 엄마마저 없는 삶에 서러워할까 죽지도 못하고 미칠 것만 같다. 제발 저희 가족을 살려달라며 온 세상이 탄핵에 집중돼 있지만 기사 한 줄이라도 가족의 억울함을 알려달라고 답답한 마음을 토로했습니다. 당시 사건을 되짚어 보면요. 중국 스파이가 자신을 미행하고 감시한다는 등 망상에 빠진 이 남성은 아파트 정문 앞에서 이웃 주민에게 1m에 달하는 일본도를 여러 차례 휘둘렀고요. 일면식도 없는 이 남성에게 공격을 당한 피해자는 결국 숨졌습니다. 이후 벌어진 재판도 순탄치 않았는데요. 이 재판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말을 하거나 변호인 선임을 위한 추가 기일을 요청하는 등의 이유로 계속해서 지연됐고 변호인을 새로 선임한 이후에는 돌연 정당방위를 주장했던 기존 입장을 바꾸고 제출했던 의견서도 모두 철회해달라고 요청하면서 정신감정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범행 당시 자신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사실을 재판부에 입증하기 위한 일종의 전략으로 보이는데 현재로선 감형을 노린 재판 전략으로 비춰져 오히려 악수가 될 수 있다는 의견이 우세하고요. 가해자에 대한 선고는 다음 달 13일 열릴 예정입니다. 네, 신상 공개가 되지 않아서 의아했던 사건인데 우리가 잊지 않고 끝까지 어떤 판결이 내려지는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최근 야생 멧돼지가 도심 곳곳에 출몰하고 있다고요. 네, 주택가를 배회하는 수준을 넘어서 지하철이며 골프장, 심지어 학교까지 장소를 가리지 않고 휘저 시민들의 불안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지난주 부산에서는요, 구서역과 두실역 사이 고가 선로에 멧돼지가 나타났는데요. 이 때문에 전동차는 평소의 절반 속도로 서행해야 했고요. 길을 잃은 멧돼지는 같은 날 자정쯤 차량 기지가 있는 종점까지 가서야 스스로 빠져나갔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아예 대놓고 지하철 역사에 난입한 케이스도 있었는데요. 석 달 전 부산 도시철도 2호선 호포역 안에 무게만 100kg에 달하는 멧돼지가 들어와 화장실 안에 있던 시민의 팔을 물고 고객센터 유리문을 깨부수는 난동을 부리다가 사살당하기도 했고요. 이런 멧돼지의 습격은 서울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에는 창덕궁에 멧돼지가 나타나 사살되기도 했는데 지난 2021년부터 2023년까지 도심 멧돼지 출몰 건수는 1,500건에 육박할 정도였습니다. 그런가 하면 제주에 있는 골프장들은 굶주린 멧돼지들이 잔디를 죄다 뒤집어놔서 수천만 원대 피해를 입기도 했고요. 대구에서는 초등학교 안에서 날뛰던 멧돼지가 경찰에 쏜 총에 맞아 사살되기도 했습니다. 이 멧돼지의 잇단 도심 습격은 개체수가 늘어난 영향으로 보이는데요. 지난해 부산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이 발생했고 확산을 우려한 환경부가 사냥개 이용을 금지해 포획수가 크게 줄었는데 그만큼 올해 개체수가 늘어났다고 하네요. 지자체들은 속속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산림 저지대나 주요 이동 경로에 포획틀과 포획장을 비롯해 차단 울타리를 15km가 넘는 길이로 설치하기도 했고요. 지난해 1,200여 마리의 멧돼지가 잡힌 충북 청주시에서는 최근 수렵 면허 소지자 40명을 공개 모집해 상설 포획단을 구성하기도 했습니다. 급기야 인공지능까지 동원한 멧돼지와의 전쟁도 한창인데 환경부 소속 국립생물자원관은 도심에 나타나는 멧돼지의 서식 특성을 AI 기술로 분석해 이동 경로와 서식지 예측을 위한 정보를 수집하고 또 제공할 계획이라고 하네요. 네, 가성비 커피로 저가 커피 프랜차이즈 점포가 우후죽순 많이 생겼는데요. 요즘에는 이 점포를 내놓는 점주들이 많다고요. 네, 매년 수백 곳씩 신규 점포를 내놓으면서 포화 상태에 이른 데다 국제 원두 가격이 급등했는데도 소비자 판매 가격 인상폭을 최소화해 수익성이 약화된 탓인데요. 결국 매장을 접거나 매물로 내놓는 점주들이 늘고 있는데 실제로 점포 거래 시장에서 매물이 빠르게 늘고 있습니다. 아싸 점포거래소 기준 매물로 나온 점포는 87곳으로 집계됐고요. 명의를 변경하거나 가맹 계약을 해지한 점포도 늘고 있는데 지난 2023년 기준 2년 전보다 150% 넘게 증가했다고 합니다. 원두값은 연일 오르는데 본사는 가격 인상을 최대한 억누르는 대신 신규 출점만 늘리다 보니 마진은 줄고 경쟁은 거세지면서 백기를 드는 점주들이 많아진다고 합니다. 본사 입장에서야 가맹비며 브랜드 사용료, 물류 수익 등 매출 구조가 다양한 만큼
개별 점포 매출이 늘어나는 것보다 이 매장 개수가 늘어나는 편이 이득이라고 하네요. 결국 물가 인상에다 재반 비용마저 오르니 박리담회 전략을 취해야 하는 점주들의 피해는 점점 더 커지고 4년 만에 2배 넘게 늘어난 매장 때문에 가맹점 간 경쟁도 치열하다고 합니다. 매장을 운영하는 한 점주는 일평균 매출을 고려하면 하루 커피 500잔 이상을 팔아야 수익을 내는 구조라며 점포가 늘며 전체 브랜드의 결제 금액은 커지고 있지만 이들의 성장세는 둔화되는 추세라고 콕 짚었고요. 전문가들 역시 원가 부담이 높아진 반면 마진율은 낮아지면서 빠르게 탈출하는 점주들이 늘고 있는 추세라고 짚었습니다. 네, 한편 맥주 브랜드 수는 많이 늘었다고요. 네, 공정위가 발표한 경쟁 제한적 규제 개선 효과 분석 결과에 따르면 국내 맥주 제조사는 2019년 33개에서 2023년 81개로 2배 넘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맥주 브랜드 수 역시 81개에서 318개로 증가했고 2019년 0.2%에 불과하던 수제 맥주 점유율은 2022년 기준 2.8%로 10배 이상 늘었는데요. 소비자 선택권이 늘어나면서 2023년 기준 캔맥주 500ml 한 캔당 825원의 가격 인하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면세점 주류 판매 시장에서도 한 개 업체에서 독점 사업권을 가졌던 기존과는 달리 2015년부터 복수 운영 체제로 바뀌면서 평균 가격 인상률은 9.4%에서 3.8%로 절반 이상 감소한 것으로도 집계됐습니다. 앞서 지난 2018년 공정위는 소규모 맥주 사업자도 이 소매점에서 맥주를 판매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하고 이외에도 중소규모 업체의 생산시설 규제 완화, 국세청장 주류가격 명령제 폐지, 주세부가 부담 완화 등을 조치했는데요.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분석은 그동안 공정위가 추진해온 경쟁 제한 규제 개선 이후 실제 시장에 나타난 효과를 실증 분석을 통해 살펴본 첫 번째 사례라며 앞으로도 우리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국민의 불편을 야기하는 경쟁 제한 규제를 적극 발굴하고 개선 방향을 제시하겠다 밝혔습니다. 요즘 신청하지도 않은 카드가 배송 오거나 카드가 발급됐다는 문자 받아보신 분들 많을 텐데요. 이게 신종 사기 수법이라고요. 네, 지난해 11월 한 달간 카드 배송 사칭 관련 신고가 6,600건을 넘어서면서 1년 새 자그마치 75배 넘게 증가했는데요. 특히 실물 카드를 우편함에 배송하거나 직접 전달하는 방식으로 범행을 시도하는 사례가 속속 확인되고 있습니다. 이 범행 수법은 이렇습니다. 피해자가 카드를 신청한 적이 없다고 하면 배달원은 명예도용 피해가 우려된다며 가짜 카드 회사 고객센터 번호를 알려주고 전화를 하도록 권유한다고 합니다. 전화를 받은 가짜 카드사 고객센터 상담원은 명예도용 확인을 위해 필요하다며 피해자의 휴대전화에 원격 제어 앱 설치를 유도한다고 하는데요. 보이스피싱 조직은 이를 통해서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마음대로 조작해 악성 앱을 설치하고 전화 관련 모든 정보와 기능을 탈취합니다. 이후에는 금융감독원 및 검찰 사칭범이 등장하는데 유출된 개인정보로 대포통장이 개설돼 범행에 이용됐으니 지금 검수조사를 받아야 한다 압박한다고 하네요. 그래도 피해자가 보이스피싱을 의심하면 위조한 문서들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당신의 무고함을 입증하기 위해서 구속수사 없이 약식수사를 받을 기회를 부여해주면서 도와주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말하면 어떻게 하느냐며 소위 가스라이팅을 한다고 합니다. 이후 검수를 진행해야 하니 현금을 인출하라고 유도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교모한 수법도 수법인데 여기서 그치지 않고 피해 예방 활동을 무력화시키기도 하는데요. 은행과 통신사는 물론 경찰까지 범죄에 연루돼 있어 절대로 자금 조사에 대해 말하면 안 된다며 이를 발설하면 가족까지 구속시키겠다라고 협박하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확실히 짚어드리자면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은 모두 가짜라고 보시면 됩니다. 실제 카드를 신청하면 이 카드사는 공식 채널과 대표번호로 배송 관련 알림톡이나 문자를 발송하고요. 실시간 배송 정보 조회가 가능하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혹여 본인이 신청하지 않은 카드가 발급됐다는 연락을 받더라도 당황하지 마시고 112로 신고하면 범죄 피해를 예방할 수 있으니까요. 눈 뜨고 코 베이는 세상 돌다리 한 번이고 두 번이고 두드려보고 건너야겠습니다. 네. 서울의 한 제과점 사장이 여직원을 성추행한 사실을 고백하면서 사과문을 올렸는데 비판이 더 거세졌어요. 네, 참 사과문이랍시고 올라온 이 게시글
빈축만 잔뜩 샀습니다. 서울의 한 유명 제과점 사장이 이틀 전 공식 SNS에 빵 사진을 올리면서 말문을 열었는데요. 자신의 실수로 여직원이 퇴사하게 됐다며 단둘이 늦은 저녁을 먹고 이야기를 나누다 그만 실수를 해버렸다고 적었는데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히 밝히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당시 벌어진 일에 사과를 했지만 시간이 지나 아무렇지도 않은 척 행동하는 그의 태도에 여직원의 분노가 커졌고 급기야 퇴사에 이르게 됐다며 잘못을 알리고 뉘우침을 전한다라고 적었는데요. 이 사과문을 본 누리꾼들이 도대체 뭘 했길래 직원이 퇴사했다는 거냐고 따져 묻자 그제서야 단둘이 있으면서 포옹을 하고 입을 들이대는 일이 벌어졌다고 사과문을 수정했습니다. 해당 사과문은 현재는 삭제된 상태지만 온라인에 삽시간에 퍼지면서 공분을 사고 있는데요. 누리꾼들은 실수라고 하는데 우리는 그걸 성범죄라고 부른다. 뭘 사과해야 하는지 모르는 것 같다 같은 싸늘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런데도 업체 측은 현재 사장이 입원 중이고 할 말이 없다는 입장만 내놓고 있습니다. 네, 임선우 뉴스캐스터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내일 점심 메뉴 추천. 귀로 듣는 푸짐한 지식 한 상 어떠세요? 세상의 모든 정보. 아나운서 전주리입니다. 일터에서 억울한 일은 없어야겠죠. 알아두면 도움이 되는 노동법 이야기,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수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어떤 주제로 이야기 나눠볼까요? 네, 다음 주 월요일 임시 공휴일로 지정돼서 긴 명절 연휴가 예정돼 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임금 체불 문제로 당장 생계를 걱정해야 되는 근로자들이 많기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임금 체불 문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한 가지 예로 말씀드리면 예전에 김치냉장고 유명한 업체 아실 거예요. 딤체라는 업체가 있었는데요. 이 회사가 경영위기 겪으면서 대유위니아라는 데서 인수해서 운영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이 대유위니아라는 회사가 지난해 4월부터 작년에 그 근로자들한테 임금을 못 줘서 체불이 된 액수가 총 약 1,190억 정도 됩니다. 근데 청산한 체불액이 한 226억 정도밖에 안 돼서 전체 18.9%에 불과한 걸로 나타났거든요. 조금 더 심각한 거는 뭐냐면 이렇게 사태가 심각하니까 정부에서 대지급금으로 그 근로자들한테 총 94억 정도를 지급했어요. 근데 정부에서 환수한 금액은 6,400만 원에 불과하다라는 점입니다. 임금 체불 너무나 심각해서 조금 설 명절 앞두고 한번 이 얘기 한번 해드려 볼까 합니다. 네.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요. 임금 체불에 어떻게 대응해야 하는지 이야기 나눠볼 예정입니다.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시거나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김효신 노무사가 해법 제시해드립니다. 참여하실 번호는 샵 9730번이고요.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는 100원의 정보 이용료 부과됩니다. 콩 게시판을 통해서는 무료로 참여하실 수 있으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립니다. 추첨을 통해서 모바일 커피 쿠폰 보내드립니다. 계속해서 이야기 이어가 볼까요? 앞서 대우위니아 그룹의 임금 체불 이야기 해주셨는데 한 회사가 이렇게 많은 액수의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니 놀라움을 넘어서 당혹스럽기까지 한데요. 네. 우리나라의 현재 임금 체불 실태는 어떤가요? 네, 요즘에 경기 불황이어서 조금 더 심각해지고 있는 건 맞는 것 같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의 강덕구 의원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개년 임금 체불 현황 자료가 발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11월 기준으로 체불 임금액이 총 1조 8,600억 원 정도 되고요. 그 체불을 당한 근로자들의 수가 약 26만 명 정도 됩니다. 대신에 전년도 2023년도에 비해서는 체불액은 약 800억 정도 늘었지만은 체불을 당한 근로자 수는 줄어들었다고 합니다. 이 점은 어떤 걸 의미냐면 체불 금액이 늘어나서 1인당 체불 임금의 규모가 더 커졌다라는 점을 시사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 체불 액수가 네. 커지고 있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버티고 있는 사업주가 많다는 의미기도 하잖아요. 네. 왜 이런 일이 발생하고 있는 걸까요? 맞습니다. 이제 일단은 경기가 불황이니까 다른 근로자들이 쉽게 다른 직장을 구할 수 없는 것도 그렇고요. 네. 가장 큰 문제점은 우리 사업주에 대한 처벌이 약하기 때문이지 않을까라고 예상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임금 체불죄가 3년 이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돼 있거든요. 근데 실형을 선고받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뉴스에 간혹 가다가 보도될 뿐이거든요. 네. 최근 1년간 임금체불 유죄 판결을 받은 127개 판결문을 23년도에 중앙일보가 분석해 놓은 게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약 127개 판결문 중에
2건이 벌금형에 그쳤다고 하고요. 실형에 선고받은 경우는 약 20%도 지나지 않는다라고 보도된 게 있습니다. 그럼 벌금형 수준은 어느 정도인가요? 이게 약 10% 미만이 안 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한 예를 들어서 성남시에 있는 한 사업주가 1천만 원이 넘는 그 체불을 했는데요. 실제로 벌금형은 체불액의 10%도 되지 않는 100만 원만 선고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실제 노동부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더라도요. 벌금형이 선고되더라도 체불액 대비 벌금액이 30% 미만인 수준인 경우가 77.6%고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최근 5년 동안 임금 체불로 한 사업장이 38 검찰에 송치된 사업장이 있는가 하면 뭐 2번 이상 송치된 사업장도 10,000곳이 넘는다라고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이 정도 벌금형이면 어떻게 보면 사업주 입장에서 안 주고 버티는 게 나을 수도 있다는 판단이 들겠어요. 네, 인식이 조금 잘못된 것 같아요. 네. 사실 이제 기업이 굉장히 어려울 때 보면 국세나 4대 보험료가 맨 먼저 밀리고요. 네. 그 다음에 바로 밀리는 게 근로자들 임금이에요. 네. 또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 네. 또 임금체불은 반의사 불벌죄, 그러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을 할 수 없는데요. 실제 체불을 청산하는 과정에서 고소를 취하하는 경우도 많다고요. 맞습니다. 뭐 임금 체불에 당하셨음에도 뭐 고스란히 보전받지도 못하고 빨리 받아야 되는 그에 있으니까 신고 사건 취하하고 체불액 1굴만 받는 게 허다합니다. 네. 그래서 이게 사실 예전에는 이제 합의를 해서 빨리 끝내려고 이제 도입된 건데 오히려 이걸 악용하는 사업주들이 생기기 시작했던 겁니다. 근데 이런 경우도 문제지만요. 일각에서는 임금 체불은 진정을 제기할 수 있고 고소를 제기할 수 있는데요. 이 진정을 제기한 경우에는 사업주가 체불 금액을 다 줬다는 이유만으로 이 사람 피해자가 반의사 불벌죄를 적용을 시켜줘 말라고 표명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냥 감독관이 내사 종결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반의사 불벌죄가 합의를 종용하는 부작용까지 일으키고 있다고요. 네, 맞습니다. 임금 체불죄 사건을 하거나 상담을 진행할 때 보면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 것들이 이 신고 사건을 그러니까 취소하지 않으면 우리 밀리는 임금, 체불임금 받을 수 없나요?입니다. 이건 왜냐하면 실제로 이제 신고를 하게 되면 많은 사장님들이 이거 신고 취소 안 하면 돈 안 주겠다. 빨리 받으려면 빨리 취소해라. 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취소하고 당연히 받아야 될 돈 겨우 받는 경우들이 많거든요. 이게 반의사 불벌죄가 사실 2005년도에 도입되었는데요. 그 도입될 당시에는 합의 동기를 제공해서 체불 청산 가능성을 빨리 높여야 된다. 신속하게 해야 된다는 걸로 이제 됐는데 사실 이게 변질돼서 체불 사건을 오히려 별로 대수롭게 보지 않는 사회적 인식을 만들어냈다. 그래서 빨리 받으려면 어쩔 수 없이 깎아서 합의해주게 만드는 그런 유인으로 작용하는 면이 굉장히 큽니다. 네. 지금은. 네. 그나마 다행스러운 건 오는 10월부터는 피해자 의사와 관계없이 임금체불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된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것도 조건이 걸려 있어요. 2회 이상 형사 처벌을 받은 명단 공개 사업주가 다시 임금 체불하는 경우에 반의사 불벌죄 적용하지 않겠다는 네. 건데요. 이것도 이제 명단 공개 사업주란 3년 이내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라는 거거든요. 근데 이걸로 과연 우리가 지금 사회에 만연한 임금 체불을 별로 대수롭게 생각하지 않는 것을 없앨 수 있나 이런 데는 의문이 조금 있긴 합니다. 네. 이제부터는 임금체불이 어떻게 발생하고 해소되는지 살펴봤으면 하는데요. 일단 임금체불의 유형에는 어떤 것들이 있어요? 우리 근로기준법에는 임금 지급의 4대 원칙을 정하고 있습니다. 그 전액을 직접 통화로 정기적으로 지급하라는 건데요. 임금체불은 여기에서 전액불이나 정기불의 위반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월급 자체를 주지 않는 것, 연장근로 했음에도 수당이 없거나 법정 수당보다 적게 주는 것, 뭐 연차 미사용 수당을 주지 않는 게 바로 이 전액불 금지의 그 전액불 원칙에 위반되는 거고요. 이 정기 지급일을 주는 것, 월급 전체가 이번 달에 뭐 25일날 급여일에 나와야 되는데 안 주는 것, 이거는 이 정기불 원칙에 위반이 되겠습니다. 임금체불은 사업주가 해결해야 하는 문제긴 하지만 근로자 입장에서 언제까지 마냥 기다릴 수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근로자들이 노동청 문을 두드리는 걸 텐데 노동청에 임금체불 신고를 하게 되면 어떤 과정으로 처리가 돼요? 사실 이제 이 기업들이 많이 모여 있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는 이제 임금체불 신고를 하시게 되면 이제 민원
실에서 접수한 다음에 이 명예근로감독관이라고 해서 이제 전문성이 높은 분들이 원래 1차로 상담을 해주고 사업주하고 컨택해서 그 임금 체불이 빨리 신속하게 해결될 수 있게 전화를 통해서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 조율을 해주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 그게 한 2, 3일 정도 또 소요돼요. 그래서 그게 사업주가 완강하게 거부해서 그냥 넘어가게 되면 이제 담당 근로감독관이 배정되게 되는데요. 이 배정된다고 해서 바로 그 접수가 시작이 되는 게 아니고 네. 이 14일을 또 기다리셔야 돼요. 2주간 있다가 이제 먼저 신고하신 분 불러서 조사를 한 다음에 사업주를 조사하게 되는 과정들을 거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법정 처리 기한은 사실 21일입니다. 그런데 이게 대부분 한 차례나 두 차례 더 연기가 돼요. 그래서 한번 신고하면 되게 실제 청산되는 데까지 한 2개월, 3개월은 그냥 후딱 지나가게 되는 거죠. 네. 근데 그렇게 늦어지면 안 되잖아요. 근로자 입장에서는. 그래서 이제 네. 정부에서 뭐 대지급금 네. 이런 거 하고 있지 않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빨리 그 확정이 되어야지 대지급금 제도를 활용할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이제 신고하신 분들은 신고해놓고 사업주가 당연히 신고를 해서 그 노동부에서 부르면 바로 나갈 수 있는 건데 사실 이번 사태들 보시면 아시겠지만 3번까지는 노동부에서도 3번까지 불러서 안 오면 그때 수배를 내려서 사업주를 강제 구인하게 돼 있는 거지. 예, 아무런 이유 없이 3번 또 거부하면 또 시간은 그대로 속절없이 흘러가게 돼 있어요. 네. 그럼 대지급금 제도는 어떻게 이용할 수 있는 거예요? 사실 이제 사업주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받으셔야 되는데요. 그러면은 간이 네. 대지급금을 먼저 신청하실 수 있어요. 이 간이 대지급금 같은 경우에는 최우선 변제금, 최종 3년분의 그 퇴직금과 최종 3개월분의 임금 중에서 체불 금액 중에서 총 1,000만 원을 무선 변제받으실 수 있는 거거든요. 이거 말고 도산 대지급금이 있는데요. 이거는 연령별 월정 상한액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받으실 수 있게 됩니다. 이 대지급금 제도 같은 경우에는 그 두 개로 나뉜다. 도산 대지급금과 간이 대지급금으로 네. 나뉘고 간이 대지급금은 가장 신속하게 받을 수 있지만 최대 1,000만 원까지이다. 그다음에 도산 대지급금은 그 월 1월 한 달에 이제 밀린 원금이 제일 높은 게 한 280만 원 정도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간이 대지급금 요건이 강화되면서 임금체불 근로자들이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는 얘기도 있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인가요? 사실 이제 명칭에서 알다시피 간이하게 신속하게 적용해 준다는 게 원래 취지였거든요. 그런데 이제 지난해 7월부터 이 단위 대지급금 받을 수 있는 요건을 엄격하게 강화시켜서 논란이 좀 일고 있습니다. 그전에는 사업주가 체불 사실 인정하고 체불 사실 인정할 만한 증거만 있다고 하면 그 사업주 등 그 체불임금 확인서라는 걸 발급을 바로 해줘서 근로복지공단에 신청하면 바로 체불을 네. 받을 수 있었거든요. 국가로부터. 그런데 사실 이제 지금은 노동부가 지침 개정을 통해서 4대 보험 관련 자료나 국책성 소득 증명, 사업주의 6개월 이상 임금 대장 등 공정성이 담보된 객관적 임금 자료를 확인해 줘야지 확인서를 발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간이 대지급금을 받기 위한 체불임금 등 사업주 확인서 발급이 굉장히 까다로워졌다. 여기에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고 있고요. 그다음에 건설업이라든지 5인 미만 사업장 같은 경우는 이런 자료들 잘 없을 수도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더 어렵게 되고 있습니다. 네. 노동청에 임금체불을 신고하는 이유는 밀린 급여를 정확하게 산정해서 지급받기 위한 걸 텐데 체불 금액 확정 시에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면서요? 사실 우리는 계속 통장에 받는 금액만 생각하시는 경향이 강해요. 네. 근데 나의 급여, 법적으로 계산해야 되는 모든 급여는 세전 금액 기준이라는 걸 알려드릴게요. 그러니까 이 통장에 들어오는 돈으로 내가 원래 300만 원 정도 계속 통장에 찍혀서 들어왔다고 해서 2달 밀렸다고 해서 600만 원 체불이 되신 게 아니고요. 네. 세전 금액인 그거보다 더 많은 금액으로 우선 산정해야 된다라는 점을 말씀드리니까 재직 중에 근로계약서라든지 급여 명세서 좀 챙겨 놓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세전 급여는 과세되는 급여와 과세하지 않는 비과세 급여, 네. 예를 들면 식대나 차량 유지비, 육아수당 이렇게 구분할 수 있잖아요. 네. 이 비과세는 임금체불을 계산할 때 제외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그 과세되지 않는다. 비과세라는 거는 네. 어떤 일정 조건이 되면 세금 혜택을 면제해 주기 위한 그 경향이 크거든요. 그래서 세금이 부과되지 않으니까 당연히 계산되지 않는 금액이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강해요. 제가 말씀드린 세전 급여라는 거는 근로의 대가로 받은 임금 전체를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과세 비과세와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면 퇴직금 계산할
때도 제외되지 않는 거네요. 네, 그래서 한동안 많이들 잘못하셨던 게 기본급만으로 퇴직금 계산한 적이 많거든요. 네. 그렇지 않습니다. 실제로 식대가 내 계약 금액, 연봉 금액 외에 회사한테 지급되면 이게 복리후생적인 금품이라고 해서 근로에 대한 대가가 아니니까 제외될 수 있는데 요즘은 그렇지 않거든요. 요즘은 대부분 내 연봉을 12로 나눈 월급여를 거기에서 비과세 혜택 보기 위해서 조건이 되면 기본급, 식대 20만 원, 육아수당 20만 원, 차량 유지비 20만 원 이렇게 기계적으로 갈리고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전체 금액에 해당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또 포괄임금제를 많이 도입하고 있잖아요. 네. 실제 연장 근로를 하지 않은 경우라면 체불임금 계산에서 제외되나요? 그러면 안 돼요. 포괄임금제라는 게 사실 근로시간이 어렵기 때문에 어떻게 연장근로나 휴일근로를 일일이 다 카운팅할 수 없음으로 이제 도입된 거거든요. 네. 이런 경우에는 내가 연장근로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하지 않은 시간만큼 빼면 안 되는 겁니다. 그냥 그 전액을 다 지급해야 돼요. 근데 일부 우리나 뭐 의원들 같은 경우에 쬐끄마한 같은 경우에는 일주 40시간을 넘어서 일하는 고정 연장이 당연히 발생하는 수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당연히 연장 근로를 안 했으면 뺄 수 있는 거지만 아까 전자처럼 그런 경우가 아니고 그냥 포괄로 해놨다라는 경우에는 회계적 개념을 도입해서 뭐 이게 안 했다고 해서 빼는 개념은 아니다라는 점 말씀드릴게요.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임금체불 문제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관련해서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 직장에서 급여를 받지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 계시면 계속해서 문자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김효신 노무사가 상담해드릴게요. 노래 한 곡 듣고 올게요.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네, 해바라기의 사랑으로 함께 들어봤습니다. 그 사이에 많은 분들이 문자 보내주셨는데요. 2935님, 몇 달째 급여를 못 받다가 회사가 문을 닫았습니다. 그런데 회사가 퇴직금을 받을 건지 밀린 임금을 받을 건지 선택하라고 하네요. 제 상식으로는 불법인데 저희 회사가 5인 미만 사업체라서요. 법적으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하셨어요. 네, 뭐 임금 체불건에 있어서는 뭐 5인 이상 5인 미만은 상관없습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차피 폐업이 돼 있으니까 회사로부터 받기는 좀 어려우실 것 같고요. 대지급금 제도 이용해 주셨으면 해요. 아까 말씀드린 간이 대지급금으로 신청하셔서 1,000만 원 먼저 받으시고요. 나머지 금액은 도산 대지급금 신청해서 나머지 수령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이 받으실 수 있는 최종 금액은 결국에는 최우선 변제금인 3개월분 임금하고 3년간의 퇴직금 중에서도 뭐 월정 상한액이 있어서 네. 다 못 받으실 수도 있는데요. 하여튼 요 다 어쨌든 청산하시려면 이 제도 이용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5455님, 저희 아이가 학교 체육부에 있는데요. 코치가 자꾸 연수 위에 일정에 아이를 불러냅니다. 어린이 강습이나 유튜브 촬영 보조 같은 일을 시키는데요. 훈련의 과정이라는 이유로 아르바이트 비용도 주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것도 임금체불에 해당이 되나요? 하셨어요. 사실 이게 어머님께서 부모님께서 굉장히 난감하실 텐데요. 그 임금체불에 해당해 되려면 이 먼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돼야 돼요. 지금은 체육부에 있는 학생을 코치가 자꾸 이상한 걸 시키는 일 같습니다. 이거는 근로기준법으로 해결하기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요. 이게 학교 운영위원회나 이런 데 신고를 통해서 좀 해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1239님, 임금을 주지 않고 폐업을 신청한 회사가 슬그머니 회사명을 바꿔서 다시 영업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런 경우 어디에 밀린 임금을 청구해야 할까요? 하셨어요. 네, 우선은 그 폐업한 회사명으로 해서 신고를 해주시고요. 어차피 대표자가 동일하다고 하면요, 그 대표자한테 형사처벌이 부과가 되는 거니까 네. 그 대표자 명과 그 연락처를 반드시 한 기록을 하셔서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조사 받으실 때 똑같은 회사명만 바꿔서 그 운영하는 회사니까 동일한 회사도 봐야 된다고 해서 적극적으로 어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1068님, 회사가 저를 고용한 명목으로 정부의 고용지원금을 받고 있는데요. 내년부터는 그걸 못 받게 됐다고 임금을 깎겠다고 합니다. 너무 억울한데요. 막을 방법이 없을까요? 하셨어요. 우선은 첫 번째로는 결국에는 그 임금 변경에 대해서 동의를 안 하시는 게 중요해요. 어쨌든 네. 서명이나 구두 동의를 하시지 마시고요. 일단은 우선은 뭐 그냥 일방적으로 깎아서 지급하신다고 하면요, 그 고용센터 기업 지원과라는 데가 있는데요. 거기에 이 고용지원금 관련해서 부정수급에 의심된다고 신고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 일정 급여를 주는 조건으로 정부에서 고용지원금이라는 걸 줬는데 그걸 못 받겠다고 임금을 깎아버리면 이거는 정부 지원금을 투입할 회사가 아니거든요. 네. 이런 걸로 한번 조사를 해서 부정수급이 아니더라도 거기서 아마 조치를 해주실 것 같습니다. 네. 직장인을 위한 라디오 생존백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소나무 노동법률사무소 김효신 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매주 수요일 세모정 담당 PD가 직접 체험한 세상의 모든 트렌드를 알려드리는 시간인데요. 저희가 설을 앞두고 2주에 걸쳐서 KBS의 다양한 PD들의 직업 이야기를 들어보는 직업의 세계 특집을 준비해봤습니다. 오늘은 직업의 세계 특집 첫 번째 이야기 교양 다큐센터 제작 기획국에 계신 김연경 PD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 김 PD의 체험 삶의 현장이네요. 네. 청취자 여러분들을 위해서 자기소개 부탁드려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교양 다큐센터 제작 기획국에 근무하고 있는 김연경 PD라고 합니다. 네. 입사한 지 얼마나 되신 거예요? 저는 올해로 10년 차거든요. 16년도에 입사를 해서 시사교양 프로그램을 계속 만들고 있었어요. 네. 10년이면은 이제 뭐 중견급 PD? 라고 네, 볼 수도 그런 있을 것 같은데. 네, 그런 것 같아요. 근데 네. 아직은 좀 많이 배울 게 있는. 네. 지금까지 어떤 프로그램들을 하셨어요? 일단은 뭐 많이들 쉽게 좀 알고 계시는 시사교양 프로라고 하면 6시 내 고향이라든지 아니면 뭐 교양 프로 이런 교양 프로그램부터 뭐 라이브 음악 프로그램 올댓뮤직이나 뭐 이런 것들을 좀 주로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엔 좀 주로 특집 다큐멘터리를 제작을 했었습니다. 6시 내 고향 올댓뮤직 다큐멘터리 너무 프로그램마다 색깔이 다른데요. 그러면 이동을 할 때마다 좀 적응을 다시 해야겠어요. 네, 맞아요. 사실 뭐 지금은 이제 교양 다큐센터라고 이름이 바뀌었지만 예전으로 생각해 보면 그냥 시사교양국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말 그대로 시사랑 교양 프로그램을 제작하는 부서여서 제작하는 프로마다 조금 뭐 제작 방식이나 접근 방식이 조금씩 다른 거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PD들마다 잘하는 게 좀 각자 있을 테니까 그런 프로그램이 바뀔 때마다 적응해 나가는 게 좀 쉽지는 않은데 이제는 좀 익숙하게 해 나가고 있는 것 같기도 하고 그리고 기본적으로 좀 스토리텔링을 하는 거는 같은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 나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예전에 이제 6시 내 고향을 했을 때는 이제 연차가 좀 어린 PD로 일을 했거든요. 그때 같은 경우엔 이제 주로 요일마다 코너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코너를 담당하는 PD로 일을 했고 분량이 뭐 최소 7분에서 한 20분 정도 되는 그런 VCR을 만드는 거라서 지역 특산품을 소개하는 방식의 연출을 주로 하게 되고 뭐 그렇게 이제 방송을 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선배님들처럼 좀 연차가 쌓이면 뭐 MC랑 스튜디오가 이렇게 나오는 연출 그런 거를 이제 알고 계시죠, 선배님? 네, 그런 걸 하게 됩니다. 긴 설 연휴를 앞두고 있기도 하고 이럴 때 좋은 프로그램들 몰아서 보면 좋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오늘은 좋은 다큐멘터리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 원래 어릴 때는 아무래도 재미를 쫓아서 드라마, 예능 이런 걸 많이 보게 되는데요. 김 PD는 어릴 때부터 다큐멘터리 좋아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사실 보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원했던 분야는 원래는 드라마 PD였는데 평범한 사람들의 그런 삶을 좀 소박하게 그려내는 드라마를 만들고 싶어서 PD라는 꿈을 갖게 됐었는데 이게 이제 언론사 준비를 하다 보니까 시사교양 프로들도 좀 많이 접하게 될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래서 시교 PD로 지원을 했었고 제가 입사 준비를 했던 당시가 이제 15년도인데 그때만 하더라도 콘텐츠의 장르나 이런 구분이 좀 사라지고 있던 시기였거든요. 그래서 뭐 시사교양 PD지만 드라마도 해볼 수도 있고 뭐 이러지 않을까 해서 이제 좀 다양하게 경험을 해보자라고 해서 시사교양 PD로 왔는데 처음에는 나중에 드라마도 해봐야지라고 생각을 했지만 하다 보니까는 픽션보다는 좀 논픽션에 대한 매력이 좀 빠지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리얼한 상황을 좀 있는 그대로 영상으로 담아내는 작업을 좀 많이 하게 됐고 거기에 관심도가 올라가면서 다큐 제작까지 하게 된 것 같아요. 다큐멘터리라는 게 실제 일어난 일을 재구성해서 영상으로 기록하는 특성을 띈 방송물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김 PD가 발견한 논픽션의 매력은 뭐예요? 저희가 이제 쉽게 영화를 볼 때 생각을 좀 해보면 재미를 위해 만들어진 스토리랑 그다음에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영화 중에 좀 더 놀랍고 흥미를 느끼는 건 당연히 실화를 바탕으로 한 거잖아요. 그게 저는 논픽션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 주변에서 일어났던 일 또는 앞으로 일어날 수도 있는 일 그리고 실존하는 어떤 인물과 실제 벌어졌던 상황이라는 가정하에 이런 이야기들을 기록을 해나가다 보면 결국엔 지금의 이야기가 시간이 흘러서 우리 사회를 기록한 새로운 또 역사가 되는 거
그런 점들 때문에 좀 상업성이 떨어져도 많은 분들이 다큐멘터리를 찾아보는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좀 들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현재는 몰랐지만 좀 시간이 많이 지나고 나서 알게 된 사건과 인물 그리고 일상에 너무 지쳐서 지나쳤던 내 주위의 사소한 이야기들이 이 다큐라는 장르 안에서 평범함이 꼭 특별함이 될 수 있는 것들, 좀 이런 것들이 좀 소중하다라고 이제 생각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가장 큰 매력이고 그런 것들을 좀 이렇게 가치 있게 해주는 게 다큐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개인적으로 KBS가 수신료의 가치를 실현하는 장르 중에 하나가 다큐멘터리라고 생각해요. 네, 어렸을 때 뭐 다큐를 많이 보진 않았다고 했지만 즐겨봤던 다큐 있어요?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건 사실 초등학교 때 KBS에서 나왔던 역사 스페셜이 가장 기억에 남고요. 네. 그다음에 이제 다큐멘터리를 처음 제작했던 게 제가 3년 차에 했었는데 그때 이제 주로 봤던 건 KBS 4부작 아마 많이 아실지 모르겠어요. 다르마라고 하는 네. 대장경 천년 특집으로 방송된 다큐가 있었고 그다음에 이제 17년도에 방송된 KBS 대기획 4부작 순례라고 하는 다큐였거든요. 제가 이 두 다큐멘터리를 굉장히 좀 좋아하고 잘 봤던 거는 존경하는 선배님께서 제작을 했었어서 더 좀 관심 있게 봤던 건데 이 다큐 모두 전부 다 삶에 대한 좀 고찰을 하게 하는 그런 다큐멘터리였던 걸로 기억을 합니다. 다르마와 순례 이 두 작품 어떤 작품인지 간단하게 소개 부탁드려요. 네, 일단 다르마 4부작은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대장경이 만들어진 지 1000년이 되던 2011년에 해인사 대장경의 의미와 우수성을 알리기 위해서 만들어진 특별 기획이었는데요. 다르마라는 건 이제 진리를 말하는데 일부의 그 제목이 붓다의 유언이라는 제목이었어요. 그래서 대장경에 새겨진 어떤 부처의 가르침이 무엇인지 좀 차분하게 보여줌으로써 삶에 대한 철학을 고민하게 만드는 다큐였고 이렇게 들으면 되게 어렵잖아요. 굉장히 종교적이고 신앙이고 근데 그걸 그냥 뛰어넘어서 좀 끝까지 보면 오랜 시간 동안 이 1000년의 그 기록된 것들 가르침 속에서 아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걸 좀 깨닫게 해주는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 되게 많이들 내 인생 어떻게 살아갈까 뭐 왜 살아야 하나 이런 것들의 고민이 좀 있으실 텐데 그때 보면 좀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 다큐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드렸던 건 대기획 순례. 이것도 마찬가지로 삶에 대한 이야기를 담고 있는 다큐멘터리인데요. 서로 다른 4개의 스토리로 구성이 된 휴먼 다큐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4명의 주인공이 이제 1, 2, 3, 4부에 나뉘어서 한 명씩 그 순례라고 하는 인생 그런 걸 좀 이제 보여주고 있고요. 인종과 살아가는 모습이 서로 다르지만 자신의 인생을 살아감에 있어서 순례라는 거에 비유해 이들의 이야기에 주목을 하게 되고 기존의 다큐와는 조금 많이 다른 방식으로 좀 구성을 해 나갔던 다큐라고 기억을 하고 있어요. 이 다큐는 좀 한편의 영화와 같다라는 느낌을 좀 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좀 재미를 보고 싶으신 분들이라면 아마 좋아하시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영화 같다는 게 뭐 화면이 좀 그런 식으로 전개된다는 뜻이에요? 네, 맞아요. 좀 드라마타이즈 같은 느낌이 많이 드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때 당시 이제 UHD 방송이었어서 고화질로 좀 나갔던 방송이기도 하고 색감도 그렇고 굉장히 화려했던 그런 그림들이 많이 나옵니다. 지금 듣고 계신 분들 가운데서 이번 연휴에 이 두 작품 봐야겠다 하시는 분들 많으실 것 같은데요. 어디서 볼 수 있어요? 네, 일단 순례는 웨이브에 검색하면 바로 나오고 다르마는 좀 예전에 방송이 된 거라서 그 유튜브에 있어요? 검색하시면 보실 수 있으니까 접근하시기는 쉬울 것 같아요. 이선아님이 다르마 방송 내용 정말 좋았습니다 라고 보내주셨어요. 보신 분들 계시네요. 그러네요. 네, 요즘 젊은 친구들은 릴스처럼 좀 짧은 영상을 소비하는 습관들을 많이 갖고 있잖아요. 근데 대부분의 다큐멘터리는 사실 영상 자체가 호흡이 길고 러닝타임도 긴 편이잖아요. 그래서 다큐멘터리에 입문하고 싶은 어린 친구들에게 작품 몇 개 추천해 준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 다큐를 좀 편안하게 본다는 것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죠. 쉽지는 않은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쉽고 재밌게 보실 수 있는 다큐를 추천드리자면 재작년에 백상예술대상에서 작품상을 수상했던 경남 MBC의 어른 김장하라는 다큐랑 그다음에 2018년에 KBS 스페셜에서 방송된 기류의 뉴요커라는 다큐를 좀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특히 어른 김장하는 이제 지역에서 제작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온라인에서 굉장히 많은 분들한테 좀 화제를 낳았던 다큐였어요. 내용은 경남 진주에서 한약방을 운영하는 한약사 김장하 어르신의 삶의 철학을 좀 엿볼 수 있는 내용을 담고 있고요. 특히 이 어르신이 하셨던 말씀 중에 제가 되게 인상 깊었던 문구가 있는데 우리 사회는 평범한 사람들이 지탱하고 있는 거다라고 하는 말이 좀 인상이 깊었거든요. 네. 그래서 방송을 제작하는 그냥 PD로서 좀 특별하고 대단한 사람들을 조명해야 하는 유혹에 좀 많이 빠지게 되는데 예, 그런 것들을 이 다큐에선 보여주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와 같은 평범한 사람들이 사회를 지탱한다라는 그 말씀이 참 많은 걸 좀 생각하게 했었던 것 같고 그분의 행적도 놀라운 것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다큐를 한번 보시면 좀 많이 공감을 하실 수 있지 않을까 싶고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 다큐는 영화로 개봉이 될 만큼 좀 많은 그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던 방송이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이제 KBS 기류의 뉴요커. 뉴요커라고 하면 사실 화려함밖에 생각을 좀 안 하게 되잖아요. 근데 이거는 이런 화려한 뉴욕의 이면을 좀 담아내고 있는 내용인데 뉴요커들 사이를 거니는 한국계 미국인 홈리스 그러니까 노숙자들의 삶을 좀 차분하게 기록해내고 있어요. 얼핏 보면 단순한 휴먼 다큐라고 좀 생각을 하실 수 있을지도 모르지만 그 시대 한국과 미국의 어떤 사회 불평등한 현실을 좀 차분하게 담아내고 있기 때문에 많은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고 좀 인상 깊게 보실 수 있는 거는 트렌디한 음악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도 좀 재밌게 보실 수 있는 그 부분이지 않을까 해서 이번 연휴에 한번 좀 보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네. 연경 PD는 다큐멘터리를 직접 만드는 거잖아요. 다큐를 제작할 때 어떤 방식으로 만들어져요? 일단 제가 최근에 제작한 다큐는 이제 지난 11월에 AI 산업에 관련한 미래기획 대전환이라는 다큐를 만들었었는데요. 그 다큐 같은 경우는 이제 기존의 기획이 된 상태에서 제가 연출자로 참여를 했던 다큐였고요. 그 이전에 제가 좀 제작을 했던 정전협정 70주년을 맞아서 만들었던 해무라는 다큐가 있어요. 그 다큐는 이제 납북 귀환 어부 조작 간첩 사건, 좀 용어가 어렵죠. 그러한 그 사건에 의해서 평생을 고통받아온 어부들의 이야기를 그려낸 다큐였는데 이 다큐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취재하고 그다음에 연출하고 촬영하고 편집하고 그렇게 했던 거여서 이게 좀 방식은 좀 다양하게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직접 기획을 해서 하는 경우도 있고 기획이 된 거에 이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일단은 제가 직접 기획을 해서 연출한 걸 더 좀 자세하게 얘기를 드린다면 뭐 뉴스나 기사 아니면 책이나 뭐 자료조사 같은 것들을 한 후에 직접 취재를 좀 진행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사례자나 전문가를 만나면서 섭외를 해보고 이거를 앞으로 이제 촬영을 어느 정도 했을 때 영상으로 남기는 기록이다 보니까 50분 정도의 분량이 나올 수 있는지를 그때 판단을 하게 돼요. 그래서 그 판단이 결정이 된다면 이거는 편성 시기를 결정을 하고 어떻게 제작을 해야 되겠다라고 해서 1년 정도 시간을 들여서 이제 준비를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럼 실제 찍기 전에 기획하는 단계에서는 어느 정도 소요가 돼요, 시간이? 사람마다 다른 것 같은데요. 저는 한 3, 4개월 정도는 걸리는 것 같아요. 근데 그 3, 4개월은 정말로 아이디어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추진을 해서 만나러 다니고 하는 게 3, 4개월이고 만약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사실 1년이 걸리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의 시간이 걸린다라고 딱 잡아서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좀 오랜 시간이 이렇게 축적이 되면서 더 좋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주로 저희는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아니 50분짜리 다큐멘터리인데 그 정도의 시간을 쏟는다. 몰랐던 분들 많을 것 같아요. 제작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예요?
방금 이제 말씀해주신 거랑 비슷한데요. 이게 오랜 시간을 기록하는 게 다큐에서는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많이들 해요. 그래서 두 가지로 나눠보면 저는 기록하는 것과 그다음에 객관화라고 생각을 하고요. 연출자마다 물론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조금은 다르겠지만 저는 다큐의 핵심이 바로 시간의 기록 그리고 제작진의 시선이 담길 수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최대한 있는 그대로를 담아내기 위해 객관화를 지키려고 했다고 생각을 네. 합니다. 그래서 처음 기획 의도가 분명히 있다고 할지라도 실제 현장에서 촬영을 해나가고 출연자들을 만나고 하다 보면 제가 처음에 생각한 기획과 분명히 좀 다른 지점을 그럴 것 같아요. 생각하고 근데 그 순간의 결정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게 틀렸다라는 판단이 든다면 그때는 그 생각을 걷어버리고 현장 상황에 맞춰서 이거를 빠르게 이제 틀고 그 출연자들이 하고자 하는 이야기와 거기에 이제 정답이 있다라는 걸로 생각을 바꿔서 좀 만들어 나가는 게 맞지 않나라는 생각을 점점점 강하게 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PD 입장에서는 처음에 기획 의도가 있고 그린 그 길이 있잖아요. 네, 근데 네. 그때 시청률도 생각을 할 네, 거고 근데 네. 그때 그거를 딱 접는 게 쉽지 않을 것 같거든요. 그럴 수 있죠. 그렇지만 제가 처음에 생각했던 기획 의도라는 게 네. 상상 속에서 만들어진 기획 의도일 수 있잖아요. 그렇기 네. 때문에 다큐는 어쨌든 픽션이 아니고 논픽션이고 실제 하는 그 현장을 어쨌거나 담아내야 되는 게 가장 최우선이라서 네. 그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싶습니다. 네. 살면서 뭐 이런 방송 꼭 한번 만들어 보고 싶다 이런 거 PD들은 하나씩 있을 것 같거든요. 네, 맞아요. 뭐 해보고 싶어요? 일단 저는 사회에 좀 순기능을 할 수 있는 그런 다큐를 계속해서 좀 만들어 나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일단 아까 말씀드렸던 그 해무라는 방송에서도 그 방송이 나간 이후에 이제 출연자분들이 모두 무죄 선고를 받으셨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대검찰청에서도 이 사건으로 인해 조작 간첩이 된 피해자 100명에 대해서 직권재심을 청구하기로 결정이 났었거든요. 네. 그래서 그때 다큐의 순기능이 무엇인지를 좀 많이 체감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방송으로 그냥 그치는 게 아니라 이 방송이 나간 이후에 정말 사회가 바뀌고 있구나라는 걸 눈으로 보았을 때 좀 시사교양 PD로서 많은 책임감을 갖게 되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됐고 그 다음에 세상에 잊히면 안 되는 이야기들을 다큐로 기록을 함으로써 사회가 조금씩 나은 방향으로 바꿀 수 있는 그런 역할을 해나갈 수 있다면 좋은 언론인이자 좋은 그냥 사회 구성원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시사 교양 PD를 이렇게 모시는 날이 많지가 않아서 또 직업과 관련한 여러 가지 다른 질문들도 좀 드리고 싶어요. 시사 교양 프로그램 다큐멘터리를 만드는 PD가 되고 싶다 이런 분들 분명히 있을 거거든요. 이런 PD가 되기 위한 방법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일단 KBS에 입사하는 것. 네, 뭐. 일단 가장 흔히들 많이 알고 계시는 그냥 방송사 입사가 되겠죠. 그래서 네. 공채 준비를 하는 거. 근데 이제 저도 공채 준비를 했지만 사실 이 길이 굉장히 어렵잖아요. 네. 합격하기도 어렵고 그래서 꼭 그 길만은 있지는 않은 것 같아요. 이제는 더 뭐 유튜브 활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고 그다음에 이제 외주 제작사들이 되게 잘하는 곳들이 많이 생겼거든요. 그래서 그런 곳들로에서도 독립 PD로서 다큐멘터리나 시사교양 프로를 충분히 만드실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준비를 해 나가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은 KBS 시사교양국의 김연경 PD와 직업 체험 삶의 현장 다큐멘터리에 대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또 다음 주 수요일에는요. 저희가 옆에 같은 시간대도 방송되고 있는 클래식 채널 전문 PD를 모시고 직접 보고 느낀 체험 삶의 현장 코너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 오늘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상의 모든 정보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모바일 쿠폰 당첨자는요. 홈페이지 공지사항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끝으로 이랑의 신의 놀이 함께 들으시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행복한 오후 보내세요. 지금까지 아나운서 전주리였습니다. 고맙습니다.